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고, 네, 네. 아, 밖에서 들으니까 힘이 넘치세요. 전체적으로 집에 와서 전체적으로 힘이 넘치세요. 여하튼 보기 좋습니다. 활발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많이 안 친해지셔가지고 조용히 계시는데 빨리 친해지셨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너무 많이만 안 친해지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친해지시면 자꾸 놀러를 가요.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놀러를 가시려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만 같이 딱 우리 공부할래 요 정도 있잖아요. 그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친해지고 하면은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붙어 있고 싶단 말이지. 적절하게 친밀도가 생겨서 그냥 친구 같은, 이래야 우리 도서관 갈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같이 놀러 갈래 말고 딱 그렇게 돼야 됩니다. 1월 1일, 12월 30일 이럴 때 해를 보면서 뭔가 다짐 이런 거 안 했구나. 괜찮습니다. 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런 거 상관없이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잘 준비하느냐가 우리 나중에 합격을 좌우하는 거지, 해를 보고 빌었다고 꼭 합격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금부터 이제 정확하게 시작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론을 어떻게 공부하자라는 이야기는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 내용을 반복하는 거는 혹시 궁금하지도 않을 거지만 궁금하시면은 11월 달에 첫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매번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시간 로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달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1, 2월 동안에 이 책을 한번 끝낼 거고 3, 4월 동안에 끝낼 거고 5, 6월에 끝낼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니까 각 첫 달, 그러니까 1, 2월이 시작되는 요 첫 달에는 이 전체적으로 1, 2월 수업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할 거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좀 해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래서 요 이야기만 딱 간단하게 다루고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래서 물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2월도 이 책이고요. 3, 4월도 이 책이고요. 물론 5, 6월은 이제 요약성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동일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같은 내용이냐?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물론 제가 11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이에요. 11월, 1월, 3월, 5월 중요 내용 계속 반복입니다. 여기서도 그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1월 달에는 우리 보통 어떻게 수업을 표현하느냐면은 기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기본 과정이 요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1, 2월 수업은 아주 11월, 12월 수업은 좀 뭐라 그러죠? 너무나 많은 내용이 좀 빠지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하는 이 기본 수업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놈은 전체 몇 퍼센트를 수업할 거냐면은 한 60% 정도를 수업할 거예요. 전체. 즉 우리 책에 한 60%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안 하느냐? 예, 안 합니다. 나머지는 3월, 4월, 5월, 6월 해요. 그래서 빼는 내용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 그걸 빼세요? 왜 이 책에 있는 내용 60%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60%를 하면은 전체 내용의 기출 문제의 90% 가까이 해결이 돼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 시험이 한 30년 정도 있었다 그죠? 그러면 시험이 한 번 나온 애도이기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년 나오는 문제도 이 책에 있어요. 똑같은 비율로. 그런데 책에 보면 표시를 해놓습니다. 몇 회 몇 회 몇 회 몇 회 나왔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40%를 빼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뭐 4년 5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아이들은 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년 나오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2, 3년에 한 번, 최소한 2년 3년에 한 번 나오는 아이들만 합하면 딱 60%예요. 요것만 하면은 요걸 정확하게 풀면은 거의 90점이 나와요. 100점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우리 책을 벗어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책은. 그래서 우리 책을 벗어나는 공부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법 문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용을 줄여야 됩니다. 내용을 줄여서 우리는 요 내용만 철저히 해도 되는데 60이면 합격하는데 꼭 100점?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학기 재미있었어요. 학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월 달부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1월 달부터 독서실 남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75, 85로 합격하는데 62점으로 합격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왜 열심히 했지 생각이 든다고. 그 말은 합격자 모임에 가니까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된대. 합격했는데 60m가 하나도 없어요. 공법이 뭐 80점이니까 뭐 말 다 인간해. 개론이 제일 안 나온 게 뭐 67.5인가 그래요. 평균이 그럼 80점 가까이 나오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 그렇게 죽기 자기 알려도 되는데 놀아가면서 어떻게 조금 했는데 한 문제 잘 합격하거든. 예. 물론 이 사람은 전생에 선업을 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딱점이라고 말합니다. 딱 60점을 합격한 사람. 한 문제만 틀려도 떨어지는데 헐, 그 한 문제에 재수 좋게 붙어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전생에 선업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넉넉하게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딱 요 정도만 합격하면 되는 거지 굳이 높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60% 요것만 해도 정확하게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수업 1, 2월 수업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더 많은 양을 늘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개론은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듯이 작게 공부해서 효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1년을 공부를 해갈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1년을 못 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우리가 곰곰이 옛날에 고3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시험기간, 고3은 그냥 시험기간 보름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안 돼. 진짜요. 그게 이틀밖에 못 가. 원래 그래 왔던 거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오래 못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서히 1, 2월에는 한 30분이나 집에서 1시간 하다가 3, 4월 한두 시간 하다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9, 10 이때 되면 전력 투구.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이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채는. 지금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전체 60%를 공부하게 될 건데 공부에는 좀 단계가 있어요. 차례. 그러니까 나는 오늘 수업을 했어.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재를 봐야지 해서 교재를 열심히 딱 보잖아요. 짜증이 확 나. 이해 안 되는 지문이 있어.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전체에 내가 몇 프로를 수업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업 끝나면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드려요. 이렇게 밑줄 그어서요. 이거는 전체 딱 60% 해당되는 요 놈만 밑줄 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공부를 해봐야지 해서 쭉 책을 보잖아요. 공부 안 한 내용도 같이 섞여 있는 거라. 그런데 이거 공부하는 내용을 보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물론 나중에는 교재를 천천히 다 읽으셔야 돼. 그래서 조금 순서를, 물론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나는 어려운 길을 험난한 걸 헤쳐나가겠다라는 이런 모험정신이 투철한 사람도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줘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분들은, 우리는 이런 두꺼운 책이 몇 개 돼 있다? 5개 더. 그래서 책만 딱 재놓으면은 이따만 하잖아, 높이가. 여기서부터 요따만 올라와요. 책만. 이걸 전부 다 이 책을 2달 만에 다 끝낼 거야. 그리고 이걸 한번 들었다고 알겠느냐. 그래서 좀 쉽게 공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개론은 동영상이 가장 먼저입니다. 쌤, 동영상을 매번 들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다. 오늘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총론을 할 건데 총론을 다 들었는데 난 이해가 다 되네? 그럼 굳이 동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었는데 뭔가 알 것도 같은데 좀 헷갈리기도, 이러면 동영상 한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은 교재로 넘어갑니다. 교재를 보실 건데, 교재를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나는 책을 봐야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고 개론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제가 밑줄 끄은 것만 보는 거야. 어떤 느낌? 자, 아까 1, 2월은 좀 편안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뭐 했더나? 맞다, 이거. 물리적 가가 된다 그랬지. 요런 느낌. 이런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놀기 삼아. 노는 사람 요렇게 하시는 거라. 그렇게 해도 됩니까? 네. 대신에 교재를 다독 하셔야 돼. 다독. 자주 보셔야 돼. 자주. 이게 암기하는 거야. 자주 보셔야 돼. 그러면 언제나 다독이냐? 아닙니다. 시험이 나중에 다가오는 7, 8월, 9, 10월 넘어가면은 이게 정독이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요 내용을 본다고. 자주 보다 보면은 요 주변 내용도 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엔 요 내용만 보다가 이 내용이 이제 알겠거든. 그러면 요 전후 좌우 내용이 같이 봐진다고. 요렇게 해서 점 넓혀가면은 내가 아는 지문 위주로 봐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로운 내용을 책에서 보질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교재는 이렇게 보셔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읽어야지 그거 아니고. 그래서 밑줄 드린 거 위주로 편안하게 보다 보면은 요 주변이 읽혀져요. 이 읽혀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달에 좀 안 배운 내용도 같이 다뤄요. 그러다 보면은 책이 어느 정도 보면은 서서히 대부분 책이 다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두꺼운 법률 교재를 법률 이걸 내가 한번 정독을 한 바닥을 읽는데 10분 안 됩니다. 20분,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읽었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걸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20분 만에 오늘 공부한 40페이지, 50페이지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복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꾸 양을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교재도 좀 봐진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결국은 문제를 풀어서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재가 봐서야 되고, 교재는 그냥 보면 어려우니까 동영상이나 설명을 듣고 교재를, 이 순서로 가는 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월 달에 뭘 할 거냐? 동영상은 아까 말했듯이 수업을 듣고 이해하면 굳이 동영상을 안 들으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이 단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돼. 그 다음에 교재를 놀기 삼아. 이거 아니고 뭘까? 했네. 요거구나. 정착물 요런 개념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접근하시는 게 공부를 작게 하면서 나중에 효과적으로 점수가 나와요.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이렇게. 그래서 1, 2월은 대략 요런 거에다 집중을 하시면 돼요. 문제는 언제 풀 거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3월 달에 한껏 풀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나면은 문제를 풀고 싶게 돼 있어. 사람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자연스럽게 풀면 되는데 굳이 안 되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 문제 볼 때마다 교재를 몇 번 뒤져가면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헤쳐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개론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 2월 수업은 제가 이렇게 배경을 자꾸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떤 내용이다, 뭐다 자꾸 말씀을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이걸 배경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자꾸 따라하세요, 이러세요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암기시켜 주는 겁니다. 결국은 개론은 암기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문제를, 물론 문제가 40문제니까 계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해도 돼야 되고. 그런데 개론 문제 40문제 중에서 11 몇 문제 정도는 그냥 단순한 암기 문제가 나와요.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아주 단순하게 탁탁 나오는 문제들이 10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빨리 암기로 빨리 풀어야 시간 세이브를 시켜야 돼요. 그 시간을 전략에 놔야 민법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의 시간을 내가 써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런 쪽 위주로 지금은 1, 2월은 주로 이루어질 거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3, 4월에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거다. 넘어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럼 집에서 뭘 해야 됩니까? 수업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타깝게도
수업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 우리말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양을 지금은 1, 2월은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뭐 했는지 한번 볼까? 그러다가 어려운 단원이면 동사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친근하게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대부분 나만 그런 건 아닐걸. 화장실 가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휴대폰 들고 가지 않나요? 영화 한 편 보고 나오잖아. 대부분 그렇잖아, 그죠? 영화 한 편 보고 다리 저려가지고 영화 한 편 더 보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거기 꼭 뭐 내가 거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건 아니잖아. 거기가 그냥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집 사람은 문을 두드려요. 있는가? 있다고. 그래서 이 영화도 한 편 보기도 하고 안에서 그럴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책 가지고 가라고. 책 아시죠? 폰 말고 책 가져가면서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시면 된다. 딱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매번 공부한 걸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디냐면은 책 페이지는 안 나와 있죠. 차례가 여기 맨 앞에 보면은 그 파트 1에서 부동산학 총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차례. 여기만 좀 간단히 보도록 하죠. 다른 소개는 뭐 문제 보면서 하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파트 1은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부동산 전체적인 내용이 다루고 있고요. 오른쪽에 파트 2가 부동산학 강론의 1장 부동산 경제론 별표. 경제론 별표. 파트 2의 1장 부동산 경제론은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나 정책은 시장에 관한 거나 정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넣는 게 있어서 4장에 보면은 투자론이 나와요. 얘도 별표입니다. 투자론 별표. 투자 분석에 관한 그런 다양한 이론들이 나와요. 금융은 말 그대로 뭐 자금 융통에 관계되는 거고요. 개발 관리 있고 마지막에 제3장이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별표. 뭔 말하는지 알겠죠? 자, 요 세 개 단원이 우리를 주력 단원입니다. 중요 단원이에요. 요 세 개 단원에 우리는 지금 뭘 했느냐? 별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개론은 총 8개의 단원이 있어요. 정말 합리적입니다. 우리 수업 몇 주예요? 8주. 그러니까 매일 만날 때마다 한 단원을 끝내면 돼. 한 단원. 딱딱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단어씩 딱딱딱 끝내면 맞는데, 그래서 오늘은 총론을 끝을 낼 거예요. 그렇게 딱 끝내면 맞는데 이 단원들은 앞에 있는 나머지 5개의 단원과 동일한 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다른 이 5개 단원, 8단원 중에서 쉬운 15개의 단원은 그냥 수업 시간만 편안하게 하셔도 대부분이 5, 6월 되면 다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학원만 믿고 있다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점수가 안 나와요. 여기가 이 단원이 좀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서 동일한 그 강도, 동일한 양을 가지고 이 단원을 접해서는 잘못된 거다. 이 단원들은 중요 단원이니까 나머지 5단원이 1의 비율이면 이 단원들은 3의 비율로. 그러니까 1시간 할 때 애들은 3시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총론은 뭐 30분 길면 1시간 복습하시면 충분해요. 집에서 한다면. 근데 얘들은 최소한 서너 시간 복습을 하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들이 개론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40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3개 단원에서 18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20문제,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 단원이 어려워요. 좀. 근데 문제 수도 많고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계산이 여기다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을 좀 많이 공부하시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빨리 장악하고 빨리 잘 이해를 하고 내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잘 잡으시면 개론은 꽃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꽃길이 기다려. 네. 민법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1차만 이야기하면 민법 개론은 좀 달라요. 민법은 좀 어떠냐면은 그냥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개론은 조금만 하면 빨리 올라가. 순식간에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한 2달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또. 왜? 잊어먹거든. 암기니까. 그래서 좀 개론하고 민법이 좀 달라요. 개론은 민법은 좀 뭐라 그러죠? 은근히 우리 그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 그러듯이 좀 점수도 잘 안 나와요. 이게 어느 시점 돼야 안 나와. 그게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차이와 법의 해석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볼 땐 요놈이 나쁜 놈이야. 그런데 법에서는 아니라 그러거든. 그게 내가 지금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거는 법적인 해석하고 내 도덕적인 기준하고 차이가 나요. 그걸 그 용어를 빨리 이렇게 익히시면은 점수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나도 모르게 느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수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법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점수가 딱 접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점수가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한 달 정도 공부를 안 했다 그래도 쉽게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론은 좀 집중해서 딱 공부하면은 점수가 탁 올라가요. 근데 이게 만족하고 한 달 안 하면 픽 떨어져. 왜? 이 보긴 봤는데 이게 뭐더나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어. 암기가 안 돼.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아이고 책상을 내려. 보면 봤더나 막 보긴 봤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맴맴맴 도는 거지 머릿속에. 사회 문제 풀 때 그런 적 많았을 걸 그죠? 예, 분명히 법통왕 아니면 진흥왕 둘 중 하나야.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우라든지 이거 막 소술이면 아니면 장수왕인데 둘 중 하나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론은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점수를 좀만 특히 요 3개 단원을 내가 장악하면은 점수가 빠르게 우리는 제가 말할 때는 50점이 안정적이라 그래요. 60점 합격인데 충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5월 달에 모의고사 점수가 50점이 나오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50점이면은 지금부터 5월 달에 50점인데 5월 달 동안 5개월 남았는데 공부 안 하고 놀 건가? 한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은 계속 둘 거나. 요것만 해도 65, 70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50점을 저는 안정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50점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35점 천지야 그냥. 전부 다 35점에서 40점이 평균이야 나중에. 진짜 그래요. 왜? 그게 왜 안 되느냐? 요 단원이 안 되면 50이 절대 안 돼. 이거 안 되면 45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 45점, 50점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이게 20문제 나오면 다 맞히느냐? 안 해요. 20문제 연수가 한 5개 정도 스스로 풀어. 그러면 5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을 죽이고 살린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원 할 때는 복습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좀 강도 있게 공부해서 내가 1, 2월에 요 단원만큼은 내가 독서실에서 공부해서 정확하게 난 해결할 거야.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시면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려요. 수업만 하더라도 대부분 돼요. 그러다 나중에 맘먹고 좀 해봐야지 해서 책을 좀 진지해서 정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역기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아주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것만 좀 지켜지면 편안하게 공부를 짧게 해서 효과적으로 내가 점수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요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교재를 열심히 꼼꼼하게 읽으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고 많이 들리고 힘이 들어요. 굳이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공법도 힘들고, 그렇죠. 중개사법 자꾸 외워야 되고. 지금쯤 되면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좀 계속 이런 수업을 했었겠죠. 거기에서 해보니까 그래도 개론만이 편한 게 없잖아. 다 힘들구나. 그래도 11, 12 해온 걸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제일 만만할걸? 제일 만만하게 느껴져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중에 보면 여자분들이 민법이 점수가 잘 나와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법대로 살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법의 점수를 잘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여자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분들은 개론의 점수가 잘 나와요. 이게 아마 수리하고 친하고 그다음에 국어적인 요소하고 그 차이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남자분들이 개론 점수가 잘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물론 둘 다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건 꼭 어떤 게 잘 나온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월에는 요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이걸 조금씩은 한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로 문제를 내주는 문제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작년 기출 문제도 있고 재작년 기출 문제도 좀 곳곳에 숨어 있다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내준 OX는 그냥 놀기 삼아, 응? 놀기 삼아 가볍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푸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편하시게 보시고 나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월 목적은 우리 요걸로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자, 이제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 책 본격적으로는 34쪽부터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34쪽인데 34, 35는 패스, 35, 36, 37도 패스.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38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 따지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다른 과목도 이렇게 막 넘어가던가요? 예, 그렇게 하던가요? 주로 뭐가 많이 넘어가요? 공법이? 민법도 많이 넘어가요? 예. 이는 왜냐하면은 이 책을 2달 만에 끝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배경 하나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38쪽에는 이거는 중요도가 낮은 거니까 간단하게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간단하게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어디 보느냐면은 38쪽인데 책에 표시할 때는 그냥 연필로 찍찍하셔도 됩니다. 연필로. 물론 형광펜을 스스로 먼저 하셔도 되는데 이 책은 우리가 장기간 오랫동안 볼 책이에요. 근데 먼저 형광펜 되는 것보다는 1, 2월에는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 그래서 연필로 끊어 놓으셨다가 3, 4월만 돼도 이제 느낌이 와. 아, 요게 중요하구나. 그럼 알아서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색깔별로 집어넣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물론 내가 지금 생각해서 표시하겠다면 괜찮습니다. 자기 책이니까 그런 상관이 없는데 여하튼 지금은 편안하게 바꿀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8쪽에 보시면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네모. 제목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은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볼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연구해 볼 거예요. 연구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느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어떤 관점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분석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연구하고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연구 방법, 보는 관점 같은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 네모 안에 분산식 접근 방법 밑줄.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종합응용과학이라 그래요.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본래부터 이 학문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이 부동산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률에 관한 또 도움, 법 과목에 대해서 도움도 좀 받게 됩니다. 민법이나 공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민법 내용도 들어있고 공법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제적인 개념에 관한 것들도 좀 도움을 받아요.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 어떤 이 도움을 받는 게 있어요. 건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연 모습 그대로 이거 현상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즉 부동산학을 만들 때 이런 여러 학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종합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종합적이다라는 말은 정말 멋진 말 같은데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짜집기죠. 요거 조금 떼우고 요거 조금 떼우고 요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걸 종합응용과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부동산학을 연구 접근할 때 분산식이라는 것은 법률 관점에서 따로 접근하고 경제 관점에서 따로, 즉 이 학문 그 자체 관점에서만 따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분산식 접근 방법,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식 접근 방법 밑줄 그으시고 첫 번째 줄 중간부터 주변 과학에 의하여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이게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다루고 이 부분만 다루고 이 부분만 다루고, 이게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법이다.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중점식 접근 방법 하는 게 있어요. 중점식이라는 거는 이런 다양한 학문의 관점이 있는데 이 중에 주로 보는 게 주가 있어. 주가. 예를 들어서 경제를 주로 봤다.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보수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예요. 부동산 학문을. 그러면은 법률을 만약에 중심으로 봤어. 이걸 중점으로 봤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이걸 보수하는 역할로 부동산을 학문을 연구하고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중점식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점식 접근 방법 밑줄 것이고 첫 번째 줄 끝에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방법 여기까지. 특정 측면만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중점식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종합식 접근 방법이에요.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은 뭐냐? 법률, 경제, 기술을 종합해서 연구하겠다, 접근하겠다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 밑줄 것이고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하여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 나중에 뭐가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냐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좀 이따 할 건데요. 좀 이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걸 하게 될 건데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부동산이 있네.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하겠느냐라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복합 개념이라는 말도 결국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도 법경기가 나와. 여기도 법경기가 나와. 즉 어떤 느낌이냐면은 둘 다 비슷한 개념인데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 학문을 접근하는 방법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좀 이따 다시 다룰 거예요. 얘 둘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계속 요 밑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이번에 법제도적인 접근 방법. 이거는 정부에서 주로 관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에 관계되는 법이나 제도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겠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학문을 연구 접근하는 거예요. 주로 공적 주체, 정부 같은 쪽에서 하게 되겠다. 그죠? 제목만 주겠습니다. 이제 3번에 현상학적 접근 방법. 이거는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현상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되더라.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이 왜 나타났지? 이렇게 연구 접근하는 방법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4번입니다. 행태과학적이라고 말하네요. 행태라고 말합니다. 행동과 태도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발생하는 인간이나 부동산의 행동, 태도 이거에 의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관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론은 됐고 넘어갔고요. 6번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결국은 이 부동산을 개발할까요? 안 할까요? 의사결정.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요? 말까요? 의사결정. 제조 의사결정은 인간이 내린다는 거지. 그럼 인간은 어떤 때 어떤 판단,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연구 접근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연구하는 방법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모두 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요 놈으로 하거든요. 즉 뭐냐?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흩어져서 중점적으로 법제도에서 행태과학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 종합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다. 그죠? 어떻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걸 줄여서 어떻게 했다? 법경기 이렇게 된 거죠. 종합적이라는 것은 법경기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요게 종합식 접근 방법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부동산이나 학문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배우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있겠거니 얘는 요 놈을 끌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쭉 신나게 넘어갑니다. 제가 넘어가는 거는 안 봐도 된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냐? 48쪽으로 넘어갑니다. 48쪽에. 자, 이제 우리 수업의 본 주제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 게 나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을 연구하고 접근하고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겠냐라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그때 복합 개념으로 바라보겠다라는 말은 하나의 시선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 개념, 다양한 관점, 다양한 개념에서 바라보겠다 그 뜻입니다. 어떤 다양한 개념이 있느냐? 요건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죠? 첫 번째, 부동산을 법률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것이다. 두 번째, 부동산을 경제적인 관점, 개념에서 바라볼 거다. 세 번째, 부동산을 기술적인,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인이라고 말하죠. 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이게 금방 했던 뭐더라? 법, 경, 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나 복합 개념의 접근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거의 비슷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얘는 부동산 학문을 접근하는 방법이고 얘는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인데 사실 고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냥 법경이 나오면은 야 아니면 야야. 얘들은 비슷한 개념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유사한 개념이구나. 요 정도. 그래서 둘 다 여기서도 법경기 나왔었죠. 여기도 법경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법경기 나오면은 요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관점은 말했듯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법률, 경제, 기술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겠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다양한 개념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본다는 거죠. 법률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법률의 개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부동산을 토지만이라 토지로만 정의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될까요? 토지만 하면 돼. 근데 부동산을 법에서 토지 건물로 정의하고 있네? 그럼 우리 어디까지 공부하면 되겠다? 토지 건물까지. 아, 그러니까 이 법률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의 범위, 개념 이런 것들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런 것들을 확정해 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법률 개념은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그리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정리를 합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 규정에 의한 거다라는 거죠. 민법 규정에 의해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는 99조에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본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민법에 있는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다?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간단하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네. 그런데 왜 정착물이야 그러게? 정착물은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건물이에요. 그냥 토지 건물하는 거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거래가 빈번한 이게 건물이에요. 물론 정착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올려진 건데 교량, 다리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도 정착물이라. 그런데 우리 다리를 얼마 주고 샀다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부동산의 매매 대상이 되는 것들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착물은 뭐냐라는 거죠. 정착물은 말 그대로 토지에 뭐 돼 있다? 정착돼 있대. 토지에 정착돼 있대. 그럼 토지에 정착돼 있다라는 의미만 살짝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건물이에요. 우리 건물 10층이죠. 그죠? 우리 건물이 10층일 거예요. 이 10층은 이 건물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이 위치에 있을까? 네, 맞습니다. 다른 데 이사 갈까? 안 가요.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정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정착했다라는 말은 미국에서 뿌리 박고 살겠다는 뜻이지 좀 이따 오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말은 이렇게 뿌리 박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면은 정착이라고 보면 되는데 토지 위에
똑같은 건물이 있어요. 똑같은 건물인데 이거는 가건물이에요. 영화 세트장 같은 거. 그래서 조금 있다가 철거할 거예요. 조만간에 한 달 있다가 영화 끝나면 철거할 겁니다. 이런 경우면 정착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이러면은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단 말은 부동산이 아니다 됩니다. 그럼 이렇게 건물 같은 이런 건물은 정착물이다라고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에 정착되는데, 정착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영구적, 지속적, 항구적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이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 이때 우리는 정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토지에 올려져 있는데 이게 죽는 그날까지 이 위치에 있는 걸 우리는 정착물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착물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독립 정착물 하는 거와 종속 정착물 하는 두 가지로 나눠주게 돼요.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종속 정착물은 뭐냐? 토지 위에 요 산이 하나 있어요. 내 토지인데 야트막한 산이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카시아 나무 있고, 우리 아카시아 어릴 때 막 뜯어먹고, 세대 비슷할걸? 뜯어먹어 봤을걸? 달달한 맛이 좀 나는데요. 우리 먹을 거 없어서 어릴 때 그랬잖아. 아카시아 뜯어가지고 막 이거 먹고 했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닐걸? 나만 촌놈 분위기인데?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튼 그랬고, 다 우리 어릴 때 연탄불에, 아니 고기 말고 밥에 먹고 했을 거라면 연탄불 꺼져가지고 혼나고 했을걸? 그 느낌. 자, 여기다가 나무도 있고요, 진달래, 개나리도 있고, 여기에 자그마한 정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개울이 흐르네. 개울이 흐르니까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야트막한 돌다리도 하나 만들어놨어. 이렇게 된 산을 토지 소유자 A가 B에게 산을 팔았습니다. 즉 토지를 팔았단 말이죠. 그럼 토지에 있는 나무, 개나리, 정자도 B에게 넘어갑니다. 왜? 이것들은 종속 정착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토지거래에 따라가는 이런 것들 우리는 종속 정착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네. 토지 소유자는 A입니다. A는 토지 소유자 A인데 위에 건물은 누구냐면은 신세계가 백화점을 지은 거예요. 신세계에서. 근데 이걸 이 신세계도 토지를 A 보고 팔아라고 말하는데 A는 돈이 많은 영감님이세요. 명은 길어 가지가지 마세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영감님이에요. 이 돈이 많은 이 사람은 이미 통장 안에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있는 거야. 그 영감님이 이 토지 팔아서 몇백억 들어간다고 신경 쓰나요? 안 써. 그러니까 토지를 팔 마음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친해야 지내야 되는데, 그죠?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신세계 토지를 안 팔아. 그럼 토지 소유자는 A로 되어 있고, 신세계는 여기에다가 2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토지를 임차 또는 전세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여기에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건물은 누가 지었죠? 신세계. 그럼 이거 누구 명의로 등기할까? 신세계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는 A가 등기자로 되어 있죠? 소유자로. 건물 등기부에는 누가 되어 있다? 신세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예요. 이렇게 등기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A가 B에게 토지를 팔았어. 또는 조카에게 토지를 정려를 했어. 또는 자식에게 상속을 했어. 이런 경우 나타났을 때 매매 또는 상속, 정려 이렇게 소유권 이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 위에 건물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거죠. 토지만 넘어가는 거지 위에 건물은 B에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독립적인 정착물이니까. 독립거래의 대상이니까 그러하다. 이거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소유주가 다르잖아. 이 건물은 A 소유가 아니고 신세계 거니까 신세계가 팔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토지거래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거래가 된다. 이거는 아무 말 안 해도 토지 위에 있는 애들이 아무 말 안 해도 B에게 넘어갔었죠. 종속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별개 독립적인 거래가 된다라고 해서 독립정착물인데 요 놈이
딱 4개 있어요. 우린 그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건물입니다. 자, 금방 말한 요거죠. 당연히 건물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목, 네 번째가 농작물입니다. 차례대로 이야기하죠. 먼저 이 건물은 이야기했다 그죠? 우리 요걸 말하는 거니까 임목을 좀 보도록 하죠. 임목은 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이걸 덩기한 나무예요. 저는 많은 사람이 하면 나무 장사예요. 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었다가 한 5년 10년 길러가지고 중간 정도 나무가 되면은 조경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 업이야. 그래서 내 재산은 토지가 아니고 나무예요. 저기 두메 산골 비슷한 동네에 나무를 한 2억 정도 해서 2억의 가치를 지니는 묘목을 심어놨어. 이걸 5년 10년 지나면 10억도 되고 20억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누가 나무 한두 개 훔쳐가고 이런 거는 겁이 안 나잖아. 왜? 수천만 그루 심어놨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묘목 해봐야 뭐 몇천 몇 개 정도 훔치는 겁은 안 나는데 이걸 토지 소유자가 그 나무 내 땅이니까 내 건데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놔야 돼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법원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토지 위에 건물 등기 가능하죠? 토지 위에 나무 등기 가능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은 건물 등기부예요. 토지 위에 나무는 임목등록원부에 등기가 돼요. 그게 딱 등기가 되면은 이 나무 소유주가 누구다라고 표현이 된 거야. 그럼 나는 이걸 등기해 놓으면 사실은 이 등기를 대상으로 해서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듯이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위에 건물이듯이 토지 위에 나무도 등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는 건 뭐냐? 이 나무는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소유권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명인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습법에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나무가 내 거다. 우리 뒷산 있으면 산 소유주는 따로 있더라도 이 나무가 최씨 집안 누구 거다, 최씨 집안 거다, 아니면 요거는 김진사 집 거다. 이거에 대한 표시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팻말을 붙여놓는 거야. 이름표를 붙여놓든지. 그러면은 이게 관습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법원에 등기된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인정이 되어 왔잖아. 이런 것들을 관습법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인정이 되는 거, 그걸 우리는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이름표를 붙인 나무, 그 뜻입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토지가 팔리더라도 내 이름표가 붙여놓은 이 나무들은 토지거래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농작물인데 농작물은 그 민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권한이 있는, 그리고 권한이 없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권한이 있고 없고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 이게 토지 소유자는 A입니다. 토지 소유 A인데 토지 소유자는 A인데 이게 농사를 누가 지었느냐? B가 농사를 지었어. 그런데 B가 A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하고, 이해하시겠죠? 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빌려서 여기다가 농작물을 길렀네? 그러면 이거는 땅은 A 건데 위에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다? B 거예요. 이게 권한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권한이 있으면 민법, 우리나라 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B에게 있는 거예요. B에게 있단 말은 토지가 팔려도 농작물은 넘어가지 않는다. 왜? 농작물은 토지 소유주가 아닌 경작자 소유니까. 이해하시겠죠? 그게 독립정착물의 개념이었으니까. 독립정착물은 토지거래에 따라가는 게 아니다. 왜? 소유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다. 그러면 권한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 A가 토지가 좀 많아요. 또는 외국에 오래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알고 몰래 A 땅에다가 B가 몰래 이렇게 농사를 지었네? 이해하시겠죠? 요게 권한이 없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권한이 없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판을 걸었겠죠. 아주 옛날에 재판을 걸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은 사용료를 안 주니까 얘가 나쁜 놈이잖아. 자기 땅이니까 자기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용료를 주지 않고 얘가 농사 지었으니까 판사님이 이 농산물은 A 거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사님들은 약자 편입니다. 그런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법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미세하게 법과 법 사이에 빈틈이 있는 경우 있어. 이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판사님은 대부분 보편적인 경우에는 약자 편이에요. 판사님 보니까 얘가 딱해 보이잖아. 땅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권한이 없더라도 판례에 의해서 경작자 소유다, 네 거 아니다 해버린 거예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여하튼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로부터 몇십 년 동안 이 판결이 뒤집혀지질 않은 거예요. 지금도 권한이 없더라도 경작자 소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뭐 자기 땅을 관리 안 한 사람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미 자기 땅인데 관리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권한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경작자 소유고, 권한이 없으면 판례에 의해서 경작자 소유. 여하튼 농작물은 있든 없든 토지 거래와 별개다. 느낌 잡았죠? 그래서 모든 토지에 따라가는 것은 다 함께 그래야 돼요. 그런데 딱 4개가 이렇게 별도의 독립적 작물이다. 이걸 암기가 좀 되셔야 됩니다. 좀 따라 볼까요? 따라합니다.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임목, 농작물. 다시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임목, 농작물. 요거 4개는 토지거래와 별개의 중개대상물. 그렇지?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거래 따라간다. 뭐 이런 겁니다.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수업할 때마다 제가 다 따라하라 그래요. 제가 3월달도 나오면 또 따라할 거고 문제풀이 나오면 또 따라하라 그래. 그럼 자꾸 따라하다 보면은 그걸 뭐 외우고 싶어 외우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 되면 그냥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 따라하시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독립적 작물,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종속적 작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뭐냐? 넓은 의미는 토지 정착물은 그대로 내려와요. 토지하고 정착물은 좁은 범위에도 들어가고 넓은 범위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가 더해지느냐 하면은 준부동산이라는 I가 되십니다. 준부동산이 뭐냐? 예를 들면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자동차를 보도록 할까요? 자동차? 예, 자동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동차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러면 대화가 안 돼. 이미 움직인다고 글자 한 군데 딱 넣어놨어. 그것도 스스로 움직인대. 자동. 스스로 움직인대. 내가 미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안 움직인다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라 그러네? 부동산이 우리는 지금까지 움직이면 동산,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 그런데 여기서는 움직여도 부동산이 되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 상식은 움직이면 동산,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인데 그게 법에서도 그럴까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이 관점이 법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지.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법률적인 해석은 그렇게 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법률적인 해석은 부동산을 어떤 걸 부동산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 등기 등록입니다. 즉 등기 등록에 의해서, 즉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 표시될 때 부동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동산은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표시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느낌이냐? 이걸 이제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동산이다, 그죠? 그러면 점유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동산의 개념이라는 거지. 그런데 부동산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우리가 있는 건물 10층짜리 건물 봅시다. 위에 쪽에 그려놔야지. 이 10층짜리 건물, 이 10층짜리 건물은 원장님 소유일까요? 아닐까요? 소유주가 원장님 걸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모른다요. 아니, 원장님 그 아니다 그러면 원장님 기분 나빠요? 갑자기 로또가 돼서 이미 명의를 자기 앞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응? 고생하셨구나. 이름 적어놔서 일러줘야지. 여하튼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기 전까지? 그렇지, 등기부를 보기 전까지. 등기부를 봐야 소유주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뭐는? 부동산은.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가 봄에 4월 달에 초등학교 9월 달에 있나요 보통? 동차를 갔네? 그런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코 질질하는 애 있잖아. 나구나? 코 질질하는 애 있었어. 제가 좀 코를 흘리고 다녔어요 이럴 때.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다 여기가 지금 생각하면 여선생님들이 그 남자들 옆에 오면 싫어하는 거 이해가 돼. 얼마나 냄새 안 났겠어. 씻도 안 하고. 우리 어릴 때 목욕탕 없었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죠? 우리 명절에 다라이에다가 씻었잖아. 다라이 아니나요? 빨간 다라이에다가 초등학교 2학년 엄마가 씻어주잖아. 그쵸? 그때 막 문대잖아. 다 그랬을걸? 그렇게 한 번씩 씻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러고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씻냐? 안 씻잖아요 우리. 그죠? 씻는 문화는 최근의 문화지. 옛날에는 뭐 씻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하튼 이해갑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초질질이던 그 찔찔이가 동창에 쫙 빼있고 벤처 3억짜리를 쫙 끌고 왔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벤처가 자기 거면 우린 친하게 지내야지.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누구 걸 빌려와서 렌트 또는 잠깐 하루만 빌려왔다면 이거는 우리 표현으로 쌩까도 되는 거죠. 뭐 신경 쓸 필요 있나? 관심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판단해야 돼. 그런데 지가 몰고 왔다 해서 지 거라고 볼 수는 없어. 뭘 봐야 되겠다? 등기부를 봐야지. 요걸 봐야 누구 소유인지 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움직이지만 부동산 같이 등기 등록증을 봐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고. 부동산이 등기 등록에서 소유자를 알 수 있듯이 자동차도 등기 등록으로 소유자를 알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본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 부동산 비슷해. 준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놈 준부동산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뭐라고도 말하느냐 하면은 의제 부동산, 부동산으로 쳐줄게. 요런 애. 부동산으로 의제된다, 인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부동산 이름을 붙였다. 아니 얘가 완벽한 부동산이면 준, 의제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부동산 하면 되잖아. 그런데 얘가 본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부동산 비슷한 아이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뭐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말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법적인 부동산은 좁은 의미는 토지증자물인데 넓은 의미를 포함시키면 거기에다가 준부동산 아이를 더해준다라는 느낌입니다. 여기가 법률 개념의 부동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경제적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자산, 자본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이 많은 거죠. 재산, 그 다음에 자산, 자본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개념. 그래서 부동산은 자산이나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도 해요. 부동산은 생산 요소는 뭐냐면은 어떤 걸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쓰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토지라든지 공장 건물들은 생산 요소가 되겠죠. 여기서 물건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리고 소비재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집에서 그 남편분과 자녀분과 행복한 주택 생활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때 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신랑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오솔길을 걷고 있어. 그것도 뭐 데이트하는 거지만 결국 내가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다니면서 토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죠? 토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게 소비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매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다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11을 따라 하신 분은 벌써 이제 눈에 좀 익잖아. 자꾸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술, 물리적 개념은 본디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본디니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자연 모습이냐, 어떤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 그리고 어떤 위치냐, 그리고 공간은 뭐냐, 몇 층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중심 뭐냐, 외곽이냐, 위치, 몇 층짜리냐, 공간이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자연 환경, 위치, 공간. 다시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요 네 가지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로 나누는데 요런 분류가 있었구나 같이 본 거예요. 자, 이제 요 비슷한 놈이 있는데 비슷한 애는 살짝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할 건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합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하고 좀 뉘앙스가 비슷하다, 그죠? 그런데 완전히 달라. 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했죠? 근데 복합 부동산은 뭐냐? 자, 토지와 올려진 건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별개의 부동산이란 말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토지는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고요. 건물은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조가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공시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우세요. 내일이 공시인가요? 모레인가요? 아무 생각이 없구나. 내일이겠죠? 토요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여하튼 그때 공시쌤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토지 건물이 따로 등기가 돼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살 때 나는 건물은 토지는 필요 없고 토지는 필요 없고 건물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주택이나 건물을 살 때 토지 건물 부분을 같이 구매를 한다고. 즉 거래할 때는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다. 즉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매매, 중개, 감정평가, 임대차인 경우에는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함께 거래돼서 함께인 상태, 이걸 뭐라 그러냐? 복합부동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좀 다르구나.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복합 개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고, 복합 부동산은 별개의 부동산인데 복합, 함께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구나. 근데 너무 어렵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외우듯이 푸셔야 돼. 법경기 나오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저거 없으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외우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다. 자, 여기까지 책을 쫙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어디냐면은 우리 책 48쪽부터 있습니다. 48쪽에 가로 1번 밑줄 긋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유형적인 측면인 물리적 측면과 무형적인 측면인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체계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 개념은 법경기인데 이걸 조금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뭐냐면은 이 기술적인 개념은 유형, 형체가 있는 거고, 법률적인 거와 경제적인 부분은 형체가 없는 무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유형인 기술 물리적인 개념과 무형인 경제 법률, 즉 법경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여 체계한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밑줄 하시고, 자, 가로 2번 복합 부동산 밑줄.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가리킨다. 즉 본디 다른 부동산이지만 함께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함께 거래, 부동산 활동, 매매, 중개가 되는 이때 함께 거래하는 상태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이 뜻입니다. 오른쪽에
2번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요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연, 가로 1번 자연 동그라미. 2번 환경 동그라미. 3번 공간 동그라미. 했죠? 자, 한 바닥, 두 바닥 넘기시고 52쪽으로 넘어가서 위치 동그라미. 자, 이게 뭘 말하느냐? 기술적 개념은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요게다가 동그라미 했어요.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 해설들은 뭐 굳이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53쪽입니다. 3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밑줄. 가로 1번에 자산 동그라미, 가로 2번에 자본 동그라미. 자, 넘기시고 3번에 생산요소, 밑에 소비재, 오른쪽에 상품 동그라미. 우리 금방 했던 요거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55쪽입니다. 4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밑줄. 1번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 밑줄 것이고,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민법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예, 패스 넘어가시고. 자, 56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가로 2번에 정착물 밑줄. 두 번째 줄에 밑줄 걸 겁니다.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 토지에 항구적, 지속적,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서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녀석들, 이런 것들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민법상 정의 기억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었습니다. 정착물은 다시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 독립정착물. 그리고 계속 밑줄 그었습니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종속정착물. 이거 이해하시겠죠? 아까 요 개념입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독립정착물은 왼쪽으로 가십니다. 예시에 건물 보입니까? 건물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왼쪽에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된 밑줄 긋고 임목 동그라미. 됐죠? 그 다음에 판례에는 오른쪽에 명인방법에 의한 밑줄 긋고 수목의 집단 동그라미. 수목만 해도 되는데 수목의 집단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맨 마지막에 농작물 동그라미. 이거는 권한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4개. 그게 우리 따라했던 첫 번째 뭐다? 건물. 두 번째 명인방법, 수목. 세 번째 임목. 네 번째 농작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다 지금 표시해 드린 거예요. 자, 요게 독립정착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넘기시고 58쪽으로 넘어갑니다. 58쪽에 중간쯤에 준부동산이 있네요. 준부동산 밑줄, 의제 부동산 밑줄. 중간부터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한다.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줄엔 감정평가의 대상,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자, 종류 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파 같은 거 셀 때 한 단, 두 단 그러죠? 묶음이에요, 묶음. 한 묶음, 두 묶음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단은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계 따로, 그 다음에 건물 따로, 창고 따로 이렇게 되면 각각이 되니까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걸 묶어 놓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나중에 저당을 함께 설정을 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어권, 임목,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동산에 준에 처리되는 준부동산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광해의 부동산 밑줄 것이고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해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주제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 걸 다룬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한 거고, 그죠? 요 놈이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요 개념을 정리를 했다. 그리고 책에 표시해 드렸는데 제가 빼고 넘어간 게 있다, 그죠? 요거는 3월 달에 할 거라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내용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한 부분은 3월달에 차례대로 할 테니까 지금은 제가 말한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뒤에 60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